뭐라고요? CT 촬영을 이틀 뒤에나 할 수 있다고요? 응급환자인데도요? 파리 16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모시고 왔는데 접수부터 진료까지 무려 4시간이 걸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카밀 로슈입니다.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2년간 교환 교수로 지냈던 제가 보기에는 더욱 그랬죠. 어머니는 평소 고혈압 증상이 있으셨는데 이날따라 심하게 어지러워하시더니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119에 전화했더니 응급차가 모자라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택시를 타고 병원에 왔는데 접수 창구에서는 시스템이 다운되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며 긴 양식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간신히 접수를 마치고 진료를 기다리는데 옆자리의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벌써 6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이라 진료를 안 본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전자차트로 모든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고 응급실은 24시간 가동되며 의사와 간호사들은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 환자를 끊임없이 살피던 그곳이 그리워졌습니다. 마침내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예약은 이틀 뒤에나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응급환자의 경우 30분 이내에 촬영이 가능했는데 말이죠. 게다가 비용을 묻자 CT 촬영에만 780유로, 기본 검사비가 150유로라고 했습니다. 보험 처리가 된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비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세상 튜브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환경공학 교수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프랑스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해외 사례를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프랑스의 비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에 답답함을 느끼던 중 제 한국인 친구 지수가 보내준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카밀, 일단 우리 병원 원장님께 연락해 볼게. 어머님 상태가 위험해 보이니까 최대한 빨리 진료받으실 수 있게. 지수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였는데 제가 한국에서 교환 교수로 있을 때 알게 된 소중한 친구였죠. 그녀는 언제나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의 병원을 방문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접수부터 진료, 처방, 약 수령까지 모든 과정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죠. 더구나 병원과 약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처방전도 종이가 아닌 전자처방전으로 발급되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당시 저는 이것이 한국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담 로슈, CT 촬영은 이틀 후에나 가능합니다. 지금은 예약이 다 찼네요. 의사의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은 마치 20년 전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응급실은 늘 환자들로 북적이는데 의사들은 점심시간이라며 진료를 보지 않았고 간호사들은 수기로 차트를 작성하느라 정작 환자 케어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약 시간을 지켜도 항상 한두 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고 응급 상황이라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응급실 접수대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어 모든 것을 수기로 작성해야 했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종이 차트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데만 30분 이상이 걸렸고 다른 병원에서 찍은 검사 결과를 보려면 환자가 직접 CD를 들고 와야 했습니다. 지수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카밀, 우리 병원에서 원격으로 어머님 상태를 봐드릴 수 있대. 증상을 자세히 알려주면 우리 원장님이 프랑스 병원 쪽에 소견서를 보내주실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런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죠. 접수와 동시에 환자의 모든 정보가 의료진에게 공유되었고, 검사가 필요하면 즉시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태블릿 PC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실시간으로 처방을 내렸고, 간호사들은 모바일 기기로 투약 내역을 확인하며 정확한 처치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였습니다. 구급차에는 최첨단 장비가 갖춰져 있어 이동 중에도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할 수 있었고, 응급실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치료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심지어 구급차 안에서도 원격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한 처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 병원의 소견서 덕분에 어머니는 긴급 CT 촬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의사들은 한국에서 보내온 상세한 디지털 소견서를 보고 놀라워했죠. 이런 상세한 원격 진단은 처음 봅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그들의 말에서 부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직접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의료 시스템을 이제는 그들도 알게 된 거죠. 의료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프랑스의 의사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퇴원 후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처 약국이 어디 있나요?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내에 있는 약국으로 가셔야 해요. 병원 근처에는 약국이 없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것이 일상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해본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파리의 택시비는 기본 요금이 15유로였고 시내까지 가는데 또 30유로가 넘게 나왔습니다. 한국이었다면 병원 바로 앞에 약국이 있어서 편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파리의 택시는 대부분 현금만 받았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택시기사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택시에서도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약국에 도착해서 처방전을 제출하자 약사가 말했습니다. 항생제는 재고가 없어서 내일 오후에나 받으실 수 있어요. 프랑스의 약국들은 대부분 재고 관리를 수기로 했고 다른 약국과의 정보 공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약국 간 실시간 재고 확인이 가능해서 필요한 약이 없으면 어느 약국에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기다리는 동안 은행 업무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병원비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는데 점심시간이라며 2시간 동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은행원들이 교대로 점심시간을 가져서 고객 응대가 끊기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더욱 황당했던 것은 ATM도 특정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지만 사실은 은행 업무 시간 외에는 ATM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었죠. 한국의 24시간 무중단 ATM 서비스가 얼마나 편리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의 공공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행정 업무를 처리하려면 반드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고 서류 한 장을 발급받는데도 며칠씩 걸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자주 다운되거나 오류가 발생했죠. 지수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한국 생각이 더욱 났습니다. 지수야, 여기는 관공서에서 서류 하나 떼는데도 하루가 걸려. 한국처럼 키오스크로 뚝딱 발급받을 수도 없고 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없어. 지수는 제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란 눈물을 보냈습니다. 에이 설마. 프랑스가 그렇게 불편해?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네. 결국 은행 업무는 다음 날로 미뤄야 했습니다. 병원비 납부가 늦어지면서 어머니의 다음 진료 일정도 미뤄졌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시스템을 그리워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모바일 뱅킹으로 한 번에 해결되는 이체, 언제든 이용 가능한 ATM, 친절한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당연했던 한국에서의 인연이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노트르담 성당 근처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누가 좀 잡아주세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져 계셨고 검은 오토바이는 할머니의 하얀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저 발걸음을 재촉하며 모른 척 지나갈 뿐이었죠. 마치 일상적인 풍경을 보는 것처럼요. 급히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의 반응 역시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순찰차가 출동하겠습니다. 경찰의 나른한 목소리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은 물론이고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범인을 쫓았는데 말이죠. 40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들의 첫 마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근처는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개인이 조심하셔야 해요. CCTV를 확인해 보겠지만 보통 이런 범인들은 잡기 힘듭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매일 이런 일이 있나요? 경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루 평균 5건 정도요. 요즘은 동네 편의점 털이도 많아졌어요.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의 늦은 밤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에도 밝게 빛나는 편의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의 당당한 발걸음, 곳곳에 설치된 안심벨, 지하철에서 잠들어도 지갑을 잃어버릴 걱정 없던 그곳이 그리워졌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는 소매치기주의 안내방송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왔습니다. 관광객들은 모두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녔고 밤에는 혼자 다니는 것을 꺼렸죠. 특히 교외 지역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지하철 13호선만 타도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가 겁났고 밤에는 아예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또 소매치기를 당했어. 아, 그래. 요즘 많이 늘었지.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도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 소매치기 사건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드문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창밖을 보니 거리는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파업으로 며칠째 수거가 안 된 모양이었는데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국의 깨끗한 거리가 떠올랐습니다.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거리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며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던 그곳. 제가 프랑스인이라는 게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의 치안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CCTV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역무원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비상벨도 고장난 채로 방치된 곳이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지하철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역마다 역무원이 상주하고 수많은 CCTV로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지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병실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갑자기 중요한 화상회의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파리 서울지사관 분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의 느린 인터넷 때문에 화면이 자꾸 끊기고 음성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죠. 카밀 씨, 죄송하지만 화면이 자꾸 끊겨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안 들립니다. 결국 급하게 병원을 나와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인터넷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파리 본사의 마르틴 이사가 빈정거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카밀, 어디 계시길래 인터넷이 이러죠? 화상회의에 참여할 준비가 전혀 안 됐군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카페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심지어 공원에서도 끊김없이 화상회의를 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프랑스의 인터넷 환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4년인데도 아직도 많은 곳에서 유선 인터넷을 사용했고 와이파이 속도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공장소의 와이파이는 대부분 불안정했고 보안도 취약했죠.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던 기가바이트급의 인터넷 속도가 여기서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답답했던 것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파리의 상점들은 여전히 현금 위주의 거래를 선호했고
카드 단말기도 구형이 많아 결제 오류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갑에 현금을 가득 채워 다녀야 했죠.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업무를 보려고 노트북을 켰는데 와이파이가 또다시 끊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거기서는 5G는 물론이고 와이파이 6세대 상용화되어 있었고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고화질 동영상을 끊김없이 시청할 수 있었죠. 그때 마침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카밀, 우리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메타버스 오피스 한번 써볼래? 여기서는 홀로그램으로 회의도 할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안정적인 화상회의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홀로그램 회의라니요. 마치 SF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인터넷 연결도 불안정한데 한국은 이미 6G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더군요. 메타버스는 물론이고 AI, 로봇공학 등 모든 분야에서 프랑스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첨단 기술 분야에서조차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센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상징이자 자랑거리인 이 강변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강물은 탁하고 오염되어 있었으며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산책하던 제 친구 루이즈가 말했습니다. 카밀, 내년에 파리 시장이 센 강에서 수영한다고 선언한 거 봤어? 강이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겠대. 하지만 파리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센 강 같은 똥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며 조롱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죠. 문득 한국의 한강이 떠올랐습니다. 수질 2급수를 자랑하는 맑은 물,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수상공원, 깔끔하게 정비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제가 본 한강은 도시와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공간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강공원의 관리 시스템은 프랑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드론을 활용한 안전관리, 스마트 조명 시스템, 자동 쓰레기 수거 시설까지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운영되고 있었죠. 반면 센 강변은 여전히 수동적인 관리에 의존하고 있었고 쓰레기 수거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공원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룩셈부르크 공원만 해도 잔디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곳곳이 땅이 드러나 있었고 벤치는 낙서로 가득했으며 쓰레기통은 넘쳐났습니다. 한국의 공원에서 보았던 스마트 벤치, 자동 물 분사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설 같은 것들은 찾아볼 수도 없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파리의 전기 공급 시스템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도 종종 정전이 발생했고 전압이 불안정해서 전자기기 사용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또야, 요즘은 일상이야.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서 밤엔 아예 불을 다 꺼버려. 루이즈의 말을 들으며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망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전이 나면 대형 사고 수준으로 다뤄졌는데 여기서는 마치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죠.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랐습니다. 파리는 여전히 디젤 차량이 많았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수소차와 전기차가 일상화되어 있었고 재활용률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죠. 스마트 분리수거 시스템, IoT 기반의 쓰레기 관리, 자원 재활용 기술.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도시 방범 시스템의 차이도 컸습니다. 파리의 CCTV는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고 사각지대도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AI 기반의 지능형 CCTV로 도시 전체를 관리했고 범죄 예방은 물론 교통 흐름 관리까지 가능했죠. 이런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도시들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카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파리를 떠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파리는 이제 과거에 멈춰버린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미래가 있는 곳이에요. 제 말을 들은 루이즈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카밀, 그 작은 나라가 뭐가 그리 좋다고 이러는 거야? 넌 왜 이렇게 변한 거야?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루이즈, 너도 한국에서 살아봐. 오히려 거기가 얼마나 선진국인지 알게 될 거야.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큰 나라야. 그때 마침 지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밀, 우리 회사에서 내 자리를 기다리고 있어. 언제 와?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첨단 기술로 가득한 연구실, 열정적인 동료들과의 프로젝트,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프랑스가 불편하다면 어머니도 한국으로 오세요. 일주일만이라도 살아보시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 마음 한편에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도 동생도 한국으로 모시고 오고 싶었죠. 그들도 이 놀라운 발전과 편리함을 누렸으면 했습니다. 여기 있다간 우리 가족의 미래도 없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파리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늘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그저 불편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졌죠. 에펠탑의 불빛도 개선문의 웅장함도 더 이상 저를 설레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과 화려한 전광판, 첨단 빌딩들이 제 마음을 더 설레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지수야, 드디어 집으로 가.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도 데려올 수 있으면 좋겠다. 파리의 마지막 밤, 에펠탑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제 제자들과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빛에는 의문과 함께 부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마리는 한국의 환경기술에 대해 끊임없이 물어보았죠. 선생님, 한국은 정말 모든 쓰레기를 AI로 분류하고 재활용률이 70%가 넘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파리는 아직도 30%대에 머물러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여주자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AI 시스템,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시설,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로 재활용하는 첨단 공장들. 그들에게는 마치 미래 도시의 모습 같았겠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우리는 아직도 수작업으로 분류하는데. 환경공학과 3학년 피에르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환경기술은 단순한 쓰레기 처리를 넘어섰어요. 예를 들어 모든 건물에 IoT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할 수 있죠. 심지어 가로등도 스마트 센서로 제어되어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학생들은 더욱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럼 탄소 배출량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에 저는 한국의 탄소 중립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도시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빌딩의 벽면과 옥상을 활용한 녹화 사업,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도로와 자전거길.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도시의 환경을 관리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선생님, 파리도 환경 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파리도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전기차 충전소는 부족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는 노후화되었으며 스마트 그리드는 아직도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수소 도시를 실증하고 있었습니다. 수소 충전소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수소 버스와 수소 트럭이 도로를 달리고 있으며 수소 연료 전지로 건물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죠. 게다가 모든 데이터는 통합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마리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동조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한국 유학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2년 전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간절한 눈빛이었죠. 젊은 세대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샤를드골 공항에서 마지막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하려는데 시스템 오류로 모든 카운터가 멈춰선 것입니다. 직원들은 수기로 탑승권을 발급하기 시작했고 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복구까지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승객들은 불평불만을 쏟아냈지만 직원들은 그저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옆 터미널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카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는 승객들이 키오스크로 셀프 체크인을 하고 수화물도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었죠. 심지어 얼굴 인식만으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승객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저건 정말 미래의 모습 같아요. 한 프랑스 승객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프랑스 뉴스를 보는데 또다시 파업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 노조와 항공 관제사들의 파업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무인 자율주행 지하철 도입 소식이 나오더군요. 프랑스는 아직도 파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그런 문제조차 기술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인천공항 앱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시간 출국장 혼잡도 확인, AI 기반 최적 경로, 안내, 면세점 상품 사전 주문, 출국장에서 게이트까지 로봇이 안내해주는 서비스까지.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2년 전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모든 게 신기했는데 이제는 이런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게 된 제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된 듯한 자유로움,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는 편리함,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에서의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프랑스의 카밀은 이제 안녕.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파리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에펠탑, 개선문, 노트르담 성당. 한때는 세계 최고의 선진 도시였던 파리가 이제는 관광지로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겠죠. 반면 한국은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의료, 교통, 금융, 행정,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진정한 선진국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발전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준 나라였죠.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겠죠. 저는 이제 그 발전의 현장에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인으로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미래를 보여주는 나라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프랑스의 환경공학 교수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결국 한국행을 선택한 이야기. 더 나아가 가족들까지 한국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그녀의 마음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외국인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외국에 살다가 한국의 좋은 점을 새삼 깨닫고 돌아오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순간을 겪으신 적 있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세상튜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매력과 저력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한국의 매력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